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바로 애플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중국. 이 둘의 관계는 정말 복잡 미묘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서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위험한 파트너십이거든요. 오늘 이 황금세장 안에 갇힌 두 거인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폰이나 맥북 사면 항상 보는 문구죠. 캘리포니아의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했다. 대부분 이걸 보면 그냥 생산비 아끼려고 중국에 공장 뒀구나, 흔한 아웃소싱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마냥 이 단순한 문구 뒤에 그냥 아웃소싱이 아니라 두 거인이 손잡고 하나의 제국을 함께 건설했다는 거대한 서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은 아주 위험한 의존 관계가 되어버렸다면요. 오늘 바로 그 라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거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파트너십, 그 진짜 본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통념이 왼쪽입니다. 단순 아웃소싱. 애플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돈 주고 사는 거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오른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로 생태계 공동 구축. 이건 처음부터 그냥 인건비 아끼려는 차원의 관대가 아니었어요. 애플이 아예 중국의 현대 제조업판 자체를 깔아주고 그 역량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말 깊고 끈끈하게 얽힌 파트너십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독특한 공생관계가 가능했을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이들이 말 그대로 함께 제국을 건설하던 바로 그 시절로 말입니다. 과정을 한번 보세요. 90년대 후반에 애플이 중국 공장들한테 요구한 품질 수준이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했냐? 2000년대 초에 말 그대로 엔지니어들을 비행기에 꽉꽉 채워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수백 개에 달하는 공급업체들을 일일이 훈련시키고 가르쳤죠. 애플만을 위한, 애플에 의한 맞춤형 공급망을 아예 창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2015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점을 찍게 되죠. 2015년쯤 되면요, 애플이 중국 공장들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무려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기업이 투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한 국가의 산업 기반을 세워주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영향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완벽한 공생관계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등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에서 노동 문제가 터지면서 애플은 순식간에 베이징의 날카로운 감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사업만 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애플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서구 세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베이징의 시선이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01년만 해도요, 파트너인 폭스콘의 이익률이 10%가 넘어서 애플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딱 10년 뒤인 2012년을 보세요. 애플의 이익률은 26%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폭스콘은 2.5%로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중국 정부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키워준 파트너가 이익은 혼자 다 빨아먹는구나. 이거 완전 착취적인 구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중국 정부의 압박이 이렇게 거세지니까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기가 막힌 대응에 나서죠. 바로 애플의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 같은 다른 외국 기업들은요, 보통 중국에 들어갈 때 현재 파트너랑 합작 투자 회사, 즉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분도 나누고 핵심 기술도 공유해야 했죠. 그런데 애플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쿵 모델인데요. 우리는 고작 회사 하나 같이 만드는 수준이 아니다. 수백 개의 중국 기업에 직접 돈 대주고 기술 전수해주고 인력까지 키워주고 있지 않냐고 주장하면서 합작 투자 의무를 피해간 겁니다. 애플이 어떻게 이 판을 뒤집었는지 딱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겉으로 보기에 착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둘째,
기존의 아웃소싱 프레임을 아주 깊은 파트너십이라는 이야기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셋째, 우리가 수백 개의 중국 기업에 돈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기여가 어설픈 합작 투자 하나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바로 이 눈부신 성공 전략이 역설적이게도 애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애플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황금세장에 갇히게 된 거죠. 애플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너무나도 잘 먹혔죠. 하지만 그 결과 애플의 공급망은 이제 중국과 너무나 깊숙이 복잡하게 얽혀버려서 이걸 끊어내는 디커플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베이징이 애플을 상대로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가 된 겁니다. 이 모든 딜레마의 한가운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회사가 있습니다. TSMC.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곳 중 하나인 대만에 있죠. 전 세계 최첨단 컴퓨터 칩의 80에서 90%를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사가 애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뉴욕타임스의 한 유명 칼럼니스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약 TSMC가 생산을 멈춘다면 그 결과는 그냥 세계적인 경기 침체일 것이다. TSMC가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이 한마디가 이 리스크의 크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 TSMC에 목을 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기술 산업 전체가 대만이라는 단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이 복잡한 딜레마가 오늘날 다른 글로벌 지역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하죠. 돌이켜보면 애플은 지난 수십 년간 오직 효율과 비용 절감 이 두 가지만 보고 달려왔어요. 회복 탄력성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 결과 모든 달걀을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전부 다 담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엑셀 시트에 나오는 숫자만 보지 말라. 당장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대비하는 회복 탄력성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엑셀 시트에는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초강대국들이 다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에 애플의 딜레마는 그저 한 기업의 특별한 경고 사례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